인하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다는 시장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팬데믹 때도 그랬었잖아요. 네. 인하를 만약에 내년 하면 아주 고공행진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금리에 따라 지금 시장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과거에 거품이 없었는데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빠졌던 데가 2018년 10월, 11월, 12월이었어요. 그때 S&P 500이 거의 20% 빠졌거든요. 그때 당시를 한번 네.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이에요. 음. 근데 나스닥이 2018년 10월, 11월, 12월 요때 금리를 8번째 올리고 마지막 9번째 올렸던 게 2018년 12월 21일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물가 공포, 금리 공포 때문에 나스닥이 8,000에서 6,000까지 빠져요. 8,000에서 6,000이면 25% 빠진 거죠. 이렇게 빠졌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 2019년부터 주가가 오르죠. 오르는데 바로 이 밑에 차트가 뭐냐면 이게 페드의 정책금리예요. 정책금리가 마지막에 오르고 나서 이때부터 동결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회복해버리죠. 금리가 동결되면 이번에 한번 동결했다가 다시 7월 26일 날 한 번 더 올릴 거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이번에 올리면 마지막이야 라는 거 알고 있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안 올라가요. 3.8, 3.7 지금 이러고 있죠. 미국 금리는 지금 5%대인 거잖아요. 네. 미국 금리가 정책금리가 5.25에서 이번에 올리면 5.5가 되는데 2년물도 안 올라가요. 2년물도 4.8에서 4.9 여기서 왔다 갔다 해버리고 이번에 금리 올려도 어차피 또 나중에 내릴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높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잖아요. 막 자꾸 사는 거예요. 와, 미국 국채를 사는데 2년 동안 5%를 준다고 하면서 막 사다 보니까 5%도 이제 안 오고 4.8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실세 금리가 멈추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죠. 근데 금리가 동결됐죠. 이때도 2018년도 연말에는 점도표를 보면 2019년도에 2번에서 3번 더 올린다라고는 했지만 2.25에서 멈췄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동결이 되는 동안 주가가 다 회복해버렸죠. 다 회복했는데 5월 달에 한번 출렁했다가 올라오고 하는데 이때 미중 무역 분쟁 관세 폭탄 막 날리고 할 때예요. 세 번째 관세 폭탄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때리겠다 할 때가 막 요때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죠. 다시 올라오는데 8월 달에 보면 첫 금리 인하를 해요. 금리 인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리죠. 빠지는데 왜 빠지냐면 우리는 과거에 금리를 인하를 했던 시점을 투자자들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요전에 금리 인하를 언제 했었나라고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금리 인하를 첫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와장창 무너졌었죠.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야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거야 하면서 놀래서 이제 빠지죠. 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게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이제 막 무너질 때 그때도 페드의 금리가 6.5였었거든요. 6.5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금리를 6.5에서 1%까지 내릴 때까지 시장이 계속 빠졌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니까 뭐야 하면서 도망 나와야 되냐 하고 이래 빠졌다가 옆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또 해요. 이래 회복하려던 주가가 또 빠지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요때부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회복되는 시점이었고 2019년 전체로 보면 S&P 500의 EPS는 1%밖에 안 올라가요. 경기가 왜냐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경기가 돌아서는 걸 감안을 해서 이제 돌아서는데 요때 10월 말에 금리 인하 한 번 더 하죠. 더 하는데 주가가 이때는 안 빠지고 올라가요. 그러네요. 근데 요때 왜 올라갔냐면 10월 달부터 트럼프가 중국하고 합의를 하겠대요. 중국하고 무역 분쟁에 관세 때리던 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건데 언제 할 거냐? 11월 달에 있는 칠레에서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할 거다 하면서 밑선에서 예. 막 작업이 이루어질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3번 인하를 했는데도 이때는 주가가 안 빠지고 와 이제 조금 있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1년 반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에 들어가는 네. 것 같아 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에이펙 회담은 취소가 됐지만 계속 미국과 중국이 주고받으면서 네. 1월 달에 중대 발표를 합니다. 2천억 달러에서 얼마 부과하기로 했던 그 관세는 안 하기로 합의했다. 관세 철폐를. 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대두랑 뭐랑 얼마나치 또 사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2월 달도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네. 제가 2020년 대선이라고 해놨는데 네. 트럼프의 대선 4년째 선거가 2020년 11월 달에 있었죠. 재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중국하고도 악수하면서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좋은 분위기 만들어서 경제 지표를 많이 살려놓으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아시다시피 14%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획이 다 수포가 되고 바이든한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는 영화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영화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금리 인하는 올해는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이번에 7월 달 26일 날 금리 인상을 하면 내년까지 당분간은 안 한대요. 안 한다는 자체가 호재라는 거죠.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기도 보시면 5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 갈등 때문에 한번 확 빠지잖아요. 네. 이런 조정이 있으면 땡큐 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기회로. 주식 못 샀는데 하면서 네. 이때는 주식을 채우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한테 지금 전 기억은 금리 인하가 팬데믹 때 유동성 풀어준 인하의 좋은 기억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인하하게 되면 그때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전 그러니까 2018년, 19년 그 사이에 인하처럼 빠질 거로 보세요? 그것도 참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때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죠? 페드가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죠. 그런데 주가가 박살났죠. 그때도. 처음 금리 인하를 하면서 100bp 아니야 25bp씩 이렇게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때 2.25에서 2%, 1.75, 1.5까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한 방에 그냥 50bp, 100bp 인하해버리면서 제로 네네. 금리를 만들어. 근데 처음 금리 인하했을 때 그때 시장이 더 빠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할 때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그냥 25bp씩 또 베이비 스텝으로 낮추는 건지 전격적으로 뭔가 50bp 인하 이런 거 나오면 네. 사실 도망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50bp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왜 올까?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3월 달에 SBB 사건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도 질문이 많았는데 네.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이제 바이든의 재선에 대한 선거가 있고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봉합을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총선이 있어요. 예. 총선 전까지는 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할 건데 내년 연말에서 내후년에 이 상업용 부동산이 좀 심각해요. 긍정론자잖아요. 네.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야 이거 좀 심각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금리를 만약에 50bp 내년에 인하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분법적으로 보는 이런 이 주린이들이 많거든요. 인하하면 첫 번째는 무조건 빠지고 그 다음엔 또 올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주목해라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시나리오를 잘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또 상반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쏠림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또 미국 빅테크가 생각이 납니다. 엔비디아도 앞서서 보여주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사실 진짜 팬데믹 이후에 올라갔다가 바닥을 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무섭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르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보세요?
최근에 그러고 보니까 못 올라온 주식 중에 하나가 네이버랑 카카오. 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상심이 크신 이유가 2020년도에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가 막 올라가니까 먼저 사고. 그때 얘기했던 게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이 무시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밸류에이션 하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PER하고 PBR이잖아요. 네. 이 PBR이나 이런 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형의 가치를 봐야지.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는 무형의 가치를 봐야지. 그쵸. PBR로 지금 따지면 안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예. 예, 성장주 항상 이 고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미국의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플랫폼 기업들 다 70% 빠졌잖아요. 그죠? 아, 이제 저점 쳤네? 금리가 거의 다 올랐다가 꺾이네? 라고 하니까 희소성이 높은 기업부터 먼저 산다 했잖아요. 먼저 사다 보니까 메타도 올라가고 넷플릭스도 많이 올라가졌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전고점 가고 뭐 애플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그쵸. 기업이잖아요. 신고가 나고 3조 달러 막 돌파 이랬잖아요. 예. 아,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왜 안 오나요?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희소성 네, 가치에서 희소성 봤을 때 가치에 더더욱. 대한 순서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희소하냐. 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계속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 네. 회사만의 그런 희소한 가치, 그걸 제가 이제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들고 있느냐,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대체 불가한가라고 보면, 카카오, 요즘도 카카오 무슨 단톡방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단톡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항상 보면 읽지 않은 메시지 999개. 네. 그 카카오에 이제 광고가 뜨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2019년도부터 이익이 나면서 2020년도 그 코로나 장에서도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번 1Q에는 네이버는 이익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좋게 나왔는데 네. 카카오는 이익이 기대보다는 못 미쳤어요. 근데 경영진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이제 느낌은 받았고요. 그리고 카카오라는 게 예. 전혀 대체 불가하잖아요. 대체 불가한 기업이면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야 돌파하잖아요. 최근에 물가 상승이 가장 큰 키였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다 전고점을 돌파하냐면 가격이 인상이 되고 애플의 아이폰이 70만 원, 9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해도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Q가 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Q 곱하기 P. 근데 P가 계속 늘어나니까 네. 거기다가 Q도 최근에 늘어나죠. 그러니까 3조 달러, 2조 달러였다가 1조 달러였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의 전자상거래, 네이버에서 보는 웹툰, 네이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가?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 회복할 거고요.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카오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거기서 광고 단가가 떨어질까 올라갈까. 식당에 제가 자주 가는 부추된장집 7,000원에서 이제 8,000원 됐더라고요. 삼겹살 14,000원에서 15,000원, 6,000원 되는데 카카오 네이버의 광고 단가는 떨어질까. 그런데 최근에 챗GPT가 나오면서 네. 야, 이제 네이버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빅테크가 너무 잘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와, 챗GPT, 이제는 생성형 AI, 우리가 검색할 필요가 없어.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냥 쫙 다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네이버의 검색창 이용할 일이 없어지고 수익이 망가질 거야. 이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때, 네. 예, 우리가 뭘 몰라서 공경에 빠지는 게 예. 아니고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닐 때 이제 공경에 빠지는 거거든요. 구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장악을 하겠구나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다 네이버 쓰고 있는 거죠. 그쵸. 국내에서 가게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 이런 분들이 이제 네이버에다가 다 광고를 올리는데 그래서 이 챗GPT가 과연 네이버의 영역을 침범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경제적 해자잖아요. 예. 최수연 사장이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데이터가 챗GPT가 가지고 있는 한글 데이터의 6,500배가 더 많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저는 게임 끝이구나. 지금도 저는 그냥 핸드폰에서 바로 열면 구글 검색을 먼저 하다가 식당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네이버로 가서 다시 하거든요. 네. 녹색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월 달에 하이프클로바라고 하는 네이버의 AI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AI, 바드를 비롯해서 다른 AI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가 저는 9월에서 10월이면 52주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10월에서 내년으로 가면 또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내년에. 금리가 떨어지면 이런 기업들은 또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도 많이 이제 물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도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계속 여기서 52주 신고가가 나는 모멘텀이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물려 계신 분들은 꼭 쥐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국민주였던 마음의 상처만을 입혔던 이 플랫폼 주식들이 사실 빅테크가 너무 잘 나가서 희소성 측면에서 이제 밀립니다라는 답변 해주시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는데 이제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